예,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성종화입니다. 지난주 발간했던 자료인데요. 여러분 지금 향후 10년, 20년 또는 그 이상 소위 이제 전기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전기의 시대에 가장 대표적인 그 수혜 업종군인 전력기자재 사선해서 작년부터 특히 올해 들어와서 아주 핫하고 너무 핫해서 오히려 조금 단기 쿨링이 필요하고 최근에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소위 전력기기 국내 빅3 3개하고 그리고 이 자료에서는 과거 LS 전선 아시아 사명을 LS 에코 에너지라고 변경했죠. 그래서 LS 에코 에너지는 지금 커버리지 하우스가 그야말로 몇 개 없기 때문에 이른바 당사 컨셉인 소수 종목, 익스클루시브 종목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번 방송 녹화의 컨셉이 이들 자료에서 소수 커버 종목을 중심으로 쭉 소개하고 설명하는 자리다 보니까 일단 오늘은 LS 에코 에너지 중심으로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LS 에코 에너지는 LS 전선 아시아가 작년 말에 사명을 LS 에코 에너지라고 변경한 겁니다. 그래서 혹시 좀 이름이 생소해 보일 수도 있는데 LS 전선 아시아가 사명을 변경한 회사고요. LS 전선 아시아는 모회사가 국내 최대이자 글로벌 전선 피어 중에 하나인 LS 전선이고요. LS 전선이 LS 에코 에너지를 거의 한 50%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LS 에코 에너지 밑에 베트남 회사인 사업회사인 LS 비나, 베트남이 인도 차이나 반도의 남북으로 길게 뻗은 나라인데 그 북쪽에 LS 비나, 그 남쪽에 LSCB, 그리고 인도 차이나 반도의 가장 좌측에 있는 그 미얀마에 있는 LS 가온 미얀마, 이렇게 세 개의 법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LS 전선 아시아, 지금 LS 에코 에너지도 그 회사 자체로서는 한국 회사이고요. 핵심 사업회사 2개를 베트남, 그리고 하나 미얀마에 가지고 있는 이 LS 에코 에너지도 중간 지주회사인 셈인데 또 그 위에 모회사인 LS 전선이 또 지주회사이고요. 인데 일단 그냥 베트남 중심의 전력선 N 통신선 케이블 회사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분 구조 쭉 참조하시고 그 베트남 인도 차이나반도 길게 뻗은 나라인데 이 북쪽에 LSB나 남쪽에 북쪽이 LSB나 저 남쪽이 LSCB 그리고 좌측에 서쪽에 내륙국가 미얀마의 LSGM 이렇게 가지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회사 내용을 소개한 김에 좀 더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그들의 기본 주력 비즈니스는 케이블 회사이니까요. 전력선과 통신선, 전력 케이블과 통신 케이블을 하고 있고 전력 케이블은 초고압과 중저압을 다 하고 있고 보통 초고압 케이블은 송전 케이블이라 부르고요. 중저압 케이블은 배전 케이블이라고도 부릅니다만 초고압 케이블, 배전 케이블 되는데 서로 좀 매칭이 그죠. 초고압 케이블은 옆에 중저압 케이블 하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초고압 송전 케이블과 중저압 배전 케이블을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통신 케이블도 하고 있고 부스덕트도 하고 있다. 그리고 우측에 2개, 좌측에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기존의 현재 현행 주력 비즈니스 아이템들이고 그리고 동사가 최근에 작년 말부터 주가 상승에 가장 큰 모멘텀으로 작용했던 히토리오 헤즈 케이블을 신사업으로 앞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발전해서 수용가까지 지금은 안 하고 앞으로 하게 될 헤즈 케이블까지 한다 그러면 저 바다 오프쇼어링 해상 풍력에서 전기가 생산되면 그 헤즈 케이블로 쭉 가져오는 헤즈 케이블, 그 다음에 기존에 하고 있는 지상 지중 케이블까지 다 하는 케이블로 따지면 해상, 지상, 지중 다 포함해서 발전까지 수용가까지 송전, 배전, 초고압, 중저압 케이블을 아우르는 토탈력이 다 갖추는 케이블 회사가 되게 되는 것이죠. 넘어가고요. 지금 현재 LS 에코 에너지의 현재 주력 아이템들인 현재 전력선 통신선은 기본적으로 앞으로 이 전기의 시대에 중장기적으로 앞으로 전 세계는 중장기적으로 만성 전기 부족 상황이 놓이게 될 것이고요. 항상
전력 공급도 계속 늘겠지만 발전량도 늘겠지만 그보다는 특히 IT 서비스 산업 쪽에서 그리고 전기차 기타 등등 여러 산업에서 어떤 전기 수요가 더 초과하면서 항상 전기가 부족하게 될 것입니다. 이른바 전기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죠. 그 전기의 시대의 수요 아이템으로서 뭐 전력기기도 있고 기자재도 있고 전선도 있고 많은데 지금 우리 LS 에코에너지가 가장 대표적인 아이템이 이 전력선입니다. 이 전력선은 현재는 글로벌 이야기 경기가 좀 침체 상황이잖아요. 보통 경기 침체기에는 아무래도 잘 사는 국가보다는 조금 후진 국가가 경기 부진을 더 타는 경향이 있고요. 베트남도 뭐 아직은 사실 선진국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베트남 내수는 지금 경기 침체 상황이겠죠. 그래서 베트남 도시화율이 요 그림 100에서 보시면 이 베트남 도시화율이 계속 매년 이렇게 쭉 상승을 했는데 작년 2022년도 얼추 뭐 39% 한 40% 정도였는데 원래 작년에 2023년 베트남 내부적인 도시화율 목표는 한 40% 중반대 정도였는데 아무래도 경기 침체 상황이다 보니까 추가적인 도시화율 상승률은 거의 좀 미미했는데 경기가 풀리게 되면 확실히 도시화율 상승 속도가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도시화는 말 그대로 도시화잖아요. 그러면 그 도시의 모습으로서 뭐 조금 노후화된 어떤 뭐 지금 나무전봇대에서 막 이게 거미줄처럼 가던 이런 전력선을 정리해서 땅속으로 지중 케이블을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우리의 수요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 말 내년부터 이제 경기가 풀리게 되면 그런 쪽에서 도시화율 상승과 더불어 전력선 수요도 더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경기 침체 상황이다 보니까 동사가 현행 비즈니스, 현행 전력선 중심, 통신선 중심 비즈니스로는 작년에는 매출 YY가 한 마이너스 10% 정도였고요. 저는 이 자료에서는 올해는 작년보다 YY 마이너스 강도는 조금 완화는 되겠지만 여전히 경기 침체는 침체니까 올해도 뭐 한 4, 5% 정도 YY 마이너스라고 봤는데 엊그제 발표한 실적 발표 자료에서 1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요 자료 말고요. 요 자료 말고 어제 그 리뷰 자료에서는 낮은 한 자릿수 정도로 살짝 플러스 전환하지 않겠나 정도로 추정치를 좀 올려두긴 했습니다. 다만 어쨌든 경기 침체 영향을 받고는 있고요. 자, 그런데 케이블 중에서도 초고압 케이블이 성장성이 훨씬 높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력기기 쪽도 그렇고 이 전선 쪽도 그렇고 초고압 쪽은 호황이잖아요. 그래서 베트남 내수 경기 부진으로 중저압 케이블이나 또 베트남 내수의 초고압 쪽은 부진일지 몰라도 이 초고압 케이블의 유럽항 수출이 호조를 보입니다. 작년에. 근데 초고압이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훨씬 높다 보니까 작년 실적도 매출 YY는 마이너스 10%인데 영업이익률이 개선되면서 정작 영업이익은 YY로 플러스가 난 거예요. 나쁘지 않은 실적 흐름이었습니다. 올해도 저는 원래 매출 YY 마이너스 강도는 조금 둔화가 되지만 여전히 초고압 케이블, 유럽항 수출 등이 호조를 보이고 추가적으로 수익성이 개선돼서 영업이익은 증가한다라고 추정하고 있었는데 말씀드렸듯이 1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좋았기 때문에 매출은 매출대로 약간이나마 YY 플러스 전환되면서 거기다가 기존의 초고압 수익성 좋은 초고압 케이블의 유럽항 수출은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 우리 1분기 실적에서 UTP, 이건 통신선입니다. 자, 잠깐. 그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남부로 길게 뻗었는데 저 북쪽의 LSCV가 고압 케이블과 중저압 케이블을 같이 하고요. 남쪽에 있는 LSCV는 고압 케이블은 취급하지 않고요. 중저압 케이블도 북쪽의 LSB나 물량을 받아서 OEM으로 하고 있고 오히려 그들의 주력 아이템은 UTP 광 케이블로 대변되는 통신선이거든요. 근데 이 UTP나 광 케이블, 특히 UTP가 이것도 수익성이 되게 높은 고부가 제품인데 내수도 내수지만 주로 이건 유럽이 아니고 미국 쪽에 수출 쪽으로 매출이 많이 늘어왔는데 선진국인 미국도 지금 내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건설 경기가 작년에 안 좋았던 거예요. 이게 작년에 조금 주춤했는데 이번 1분기에 UTP 쪽이 분위기가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기존에 잘하고 있는 초고압 유럽항 수출 등도 좋고 UTP도 뭔가 좀 회복이 되고 두 고부가 제품의 어떤 약진으로 올해도 수익성은 계속 개선되면서 이익이 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이제 올해 말이나 뭐 한 내년 정도 되면 글로벌 이야기 이제 경기가 조금씩 풀리면서 경기가 회복된다고 보면 어쨌든 경기가 회복된다 그러면 특히 내년부터는
외형까지도 매출까지도 성장성이 어쩌면 두 자릿수로 리프트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동사의 현행 기존 비즈니스 설명했는데요. 제가 이 자료를 통해서 SOTP 밸류에이션을 하기 위해 지금 말씀드린 이 기존 비즈니스와 그리고 동사의 신사업으로서 강력한 모멘텀으로 작동했고 그중 상당 부분은 일정 부분은 선반영되기도 했던 히토류하고 헤즈케이블 크게 이 세 가지를 각각 밸류에이션에서 합산했는데 일단 기존 비즈니스만으로는 가령 만원대 초 한 11,000원, 한 12,000원 정도 적정 주가가 산출되더라고요. 만약에 동사 주가가 작년 한 중순만 하더라도 뭐 6, 7,000원 정도에서 상당히 고착되어 있다가 작년 7월 이후 한 10월까지는 좀 엉뚱한 이야기로 주가가 올랐다가 다시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 뭐 LS 그룹 전체적으로 뭐 2차 전지도 참여 한 해 만에 하면서 그동안 거래도 없었던 LS 전선아시아가 갑자기 거래 늘면서 상당히 로직하지 않게 약간 해프닝이죠. 코미디 같이. 그렇게 주가 좀 오르기도 과하게 올랐어요. 그러다가 다시 쭉 빠집니다. 그 다음에는 또 상온 초전도체 이야기 나오면서 아무 관계도 없고 심지어는 관계없다고 공시도 했는데 또 한번 쫙 올랐어요. 다시 빠집니다. 그리고 모회사인 LS 전선이 유럽 쪽에 헤즈케이블 뭐 2.7조인가 수주였다가 또 쫙 오릅니다. 엄밀히 말하면 저희하고 모회사인 LS 전선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거든요. 그건 LS 전선이 수주한 것이지 LS 전선 아시아가 수주했고 뭐 실적이 느는 건 아닌데 그 괜히 올랐습니다. 한편으로는 다행스럽게도 그렇게 엉뚱하게 올랐던 주가는 다 빠졌어요. 6, 7천원 하는 게 뭐 만 얼마까지 올랐다가 10월쯤 되면 다시 한 7천원까지 빠졌던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2만원 이상, 한때 2만원 이상까지가 바로 히토류하고 헤즈케이블로 올랐는데 그 당시 예를 들어서 뭔가 이렇게 주가가 꿈틀거리기 전에 대략 한 7천원 정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 현재의 상황과 앞으로 경기가 호전될 때에 이 전기의 시대의 대표적인 아이템으로서 성장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하는 이 그림으로 볼 때 기존 주력 비즈니스인 전력선, 통신선 요것만 가지고도 대략 한 11,000원 뭐 그 정도 적정 주가가 산출되잖아요. 만약에 주가가 오르지 않고 한동안 고착되어 있었던 한 7,000원 또는 그 정도가 주가가 쭉 고착되어 있었다 그러면 현행 비즈니스만 가지고도 아 이거 너무 싸다. 11,000원 정도는 된다라고 아마 우리가 추천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히토류와 헤즈케이블의 기대감으로 한때 22,000원까지 갔다가 조금 빠져서 18,000원을 요 얼마 전까지 거의 한 달 반, 두 달 동안 좋게 말해서 튼튼하게 지켜내다가 제 자료 나온 이후에 좀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지금은 그래도 한 2만원 언저리까지 조금 더 올라와 있는 이런 국면. 요 국면, 소위 말해 히토류와 헤즈케이블 주가 기대감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반영한 상황의 주가이기 때문에 현행 비즈니스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고 미래 기대 신사업인 히토류와 헤즈케이블을 포함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제 히토류로 가보겠습니다. 히토류는 소위 뭐 첨단 산업에 비타민을 할 정도로 2차 전지, 배터리, 뭐 반도체, 지금 4차 산업혁명 이후에 IT 첨단 산업에 안 들어가는 곳이 없는 매우 귀중하고 상당히 중요한 전략 자원이죠. 현재 히토류 전 세계 가채광 매장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가채광 매장량입니다. 매장은 되어 있을 때 현재 기술로 채광 못하는 거 말고 채광할 수 있는 가채광 매장량이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중국이 압도적 1위예요. 자, 4,400만 톤입니다. 그런데 꽤 격차는 있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수준으로 베트남이 2위 그룹이에요. 베트남이 가채광 매장량이 2,200만 톤, 러시아가 2,100만 톤, 브라질 2,100만 톤. 그 베트남, 러시아, 브라질이 2위 그룹인데 지금 전 세계의 어떤 정치 역학적 안보적 어떤 구도를 보자면 미국과 중국의 관계 등을 보자면 중국은 지금 서방 국가로 보면은 활용 가치가 없는 매장량이고요. 중국도 아예 자원무기화하고 있잖아요. 대놓고. 러시아 여러분 말할 거 없죠. 결국은 베트남, 브라질 정도인데 이 베트남 매장량에 대해서 유럽이나 미국이 눈독을 안 들일 수가 없는 이런 국면인 것이죠. 자, 현재는 매장량도 중국이 전 세계 1위이지만 뭐 여러분 당연히 느끼시겠지만 현재 실질적인 채광량도 중국이 압도적인 1위예요. 자, 그림 다음 페이지를 잠깐 보고 넘어오겠습니다. 그림 115를 보시죠. 자, 2022년에 전 세계 생산량의 70%를 중국이 차지했습니다. 압도적 1위죠. 다음 이전 페이지로 넘어와서 같은 2022년에 전 세계 생산량이
30만 톤이었습니다. 그럼 산수하면 전 세계 생산량 30만 톤 중에 중국이 70%인 한 20만 톤 정도를 생산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자, 재밌는 걸 하나 보시면요. 요 그림 113을 보시면 미국은 가치관 매장량이 얼마일까? 230만 톤. 230만 톤도 뭐 많다면 많은 수치일지는 몰라도 중국이 4,400만 톤, 베트남이 2,200만 톤 치고는 좀 적죠. 그 아메리카가 축복받은 땅이잖아요. 안 나는 강물 자원이 없는데 이상하게 지금 첨단 산업에서 제일 중요한 히토류는 생각보다 매장량이 덜하네. 베트남이 전략적으로 미국한테 얼마나 중요한 국가인지 알 수가 있겠죠. 더 재밌는 걸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베트남은 얼마나 생산하고 있는데 베트남은 2022년에 한 4,300톤 정도 생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생산량이 30만 톤에 중국이 20만 톤 생산하는데 베트남이 4,300톤 정도 생산했으니까 뭐 거의 생산 안 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죠. 그런데 베트남 정부가 과연 이 목표가 유의할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은 이게 너무 좀 희망사항이자 그냥 툭 찔러 놓은 목표 아니냐라고 폄훼할 게 아니라 베트남 정부의 의지를 읽으시면 됩니다. 천하에 어쨌든 중국도 지금 한 20만 톤 생산하고 있는데 뭐 100년 뒤도 아니고 지금 2030년이면 채 몇 년 뒤잖아요. 지금 올해가 2024년이니까 한 6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베트남 정부가 갑자기 2030년에 200만 톤을 생산하겠다라고 어쨌든 정부의 목표는 이러합니다만 여러분 뭐 설마 이거 베트남이 지금부터 기술도 개발해야 되고 채굴 기술에 여러 가지 발달을 해야 되는데 짧은 몇 년 만에 갑자기 뭐 200만 톤까지는 솔직히 감각적으로 좀 무리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정부의 의지가 하여튼 업체들을 푸시해서 생산을 늘리겠다는 그 의지를 읽으시면 되고요. 또 오른쪽에 보시면 말씀드렸듯이 일반 아이템이 아니잖아요. 전략 자원이잖아요. 그래서 기술이 부족하고 지금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해외 선진 기술을 가진 업체들을 끌어들여서 채굴을 시키면 당장은 생산량을 많이 늘릴 수 있겠지만 조금 배치되긴 한데 정작 생산량은 뭐 200만 톤이나 늘리겠다라고 선언해놓고 이게 워낙 전략 자원이다 보니까 선진국 선진 기술에 종속되기가 싫어서 일단은 도메스틱 자국 업체들한테만 채굴권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에 LS 에코에너지가 히토류 사업 관련해서는 어떤 일이냐, 그들의 사업 비즈니스 모델이 뭐냐, 베트남의 헝틴이라고 하는 베트남의 도메스틱 그 광산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는 기존에 티타늄 채굴 업체인데 이 업체가 티타늄을 채굴하다 보니까 그 같은 광산에서 히토류가 막 보이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베트남이 그 히토류가 풍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히토류를 채굴해서 그 원강을 채굴해가지고 여러 가지 불순물을 걸러낸 1차 정제물을 히토류 산화물이라 부르는데 이 히토류 산화물까지 정제해낸 기술을 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LS 에코에너지는 헝팅과 계약을 해서 원강이 아닌 1차 정제 그 불순물을 걸러낸 베트남 산화물을 수입을 해서 국내의 배터리 업체나 또 뭐 전기차 업체나 히토류가 필요한 업체들한테 공급하는 이른바 히토류 수입 유통업을 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1차 비즈니스이고 그래서 일단은 1차 계약 물량은 연간 500톤으로 계약을 했고요. 뭐 일정이 조금 변수는 있을지 몰라도 회사는 올해 말부터 초도 물량을 수입해서 들여온다라고 계획하고 있고 회사 내부적으로는 올해 말 한 200톤 정도를 그중에 가져온다라고 해서 그들이 이제 매출 추정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뭐 저는 약간 보수적으로 올해 말은 한 100톤 정도 보고 있긴 한데 그리고 내년 후내년은 한 500톤 정도를 하겠다. 그리고 나중에 헝틴이 생산 캐파가 계속 늘면 추가적으로 구매 물량도 확대하겠다. 이런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오로지 남이 생산한 그 히토류 산화물만 수입해서 마진 붙여서 파는 유통업만 하겠냐? 그게 아닙니다. 일단 아까 우리 회사가 베트남이 남북으로 길게 뻗어나가서 남쪽 지방에 LSCV라고 하는 법인이 있었잖아요. 자, LSCV의 유부지에 약 100억 원 정도 설비 투자를 들여서 플랜트를 희소금속 합금 공장 어떤 건설을 하겠다, 플랜트를 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히토류 산화물을 수입해서 납품하는 유통업을 하는 동시에 정작 베트남 남부 법인에는 희소금속 합금 공장을 건설을 해서 이게 이제 마무리가 되면은 금속에 히토류를 섞어서
히토류가 섞인 다른 성질을 나타내면서 어떤 특정 아이템에 필요로 한 희소금속 합금을 만들어서 좀 더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판매하겠다라는 이 계획도 동시에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LS 에코에너지가 과거에 LS 전선아시아가 모회사가 LS 전선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LS 에코에너지와 LS 에코 첨단 소재 간에는 서로 지분 관계는 없습니다만 우리의 모회사인 LS 전선이 100%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어쩌면 형제 회사죠. LS 에코 첨단 소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LS 에코 첨단 소재가 연구자석 생산 공장도 같이 만듭니다. 당장은 일단 수입해서 한국의 다른 업체들한테 판매하겠지만 우리의 형제 회사인 계열 회사인 LS 에코 첨단 소재가 연구자석 생산 공장을 다 건설하게 되면 물량이 남으면 외부 다른 업체들한테도 판매하고 또 일부 상당 물량은 계열 회사인 LS 에코 첨단 소재한테 납품해서 연구자석을 생산해서 고부가 제품으로 납품하겠다. 이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LS 에코 에너지가 선두에 서서 LS 그룹 전체의 글로벌리한 어떤 히토류 산업을 리딩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베트남이 생산량이 2,200만 톤이고 정부가 지금 황당할 정도의 어떤 생산량 확대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이번 이 흥팅과의 초도 물량 계약과 납품 또 우리가 아닌 베트남 현지에서의 희소금속 합금 공장을 건설하면서 현지 강산업체들과도 기술 교류도 하고 하는 이런 관계들은 이번 이 비즈니스의 관계가 레퍼런스가 돼가지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향후에 생산량을 계속 늘려가고 고부가 제품을 만들어가는 베트남과의 어떤 히토류 산업의 촉매제,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 비즈니스는 한 1, 2년 잠깐 하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수십 년 동안에 이어질 상당히 오랜 기간의 어떤 성장 엔진이 되는 비즈니스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잠깐. 자, LS 그룹이 특이하게 베트남과의 인연이 깊습니다. 이거 뭐 그저 몇 년 된 게 아니라 적어도 10년 이상 오래된 관계이고요. 지금 베트남 계열사 중에서 제가 커버하고 있는 LS 일렉트릭도 베트남에 공장이 있죠. 베트남 법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LS M&M, 과거에 LS 니코동 재련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LS 전선아시아, LS 에코에너지. 아까 이 회사는 사업회사 주요 주포 2개가 베트남에 있는 LS 에코 에너지는 중간 지주회사로서 공식적으로 국내 회사지만, 한국 회사지만 사실상 베트남 회사잖아요. 그래서 그룹에 베트남에 뿌리를 내리고 관계를 이어오는 계열사들이 꽤 많습니다. 베트남은 어쨌든 공식적으로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정부 및 정부 어떤 국영회사, 또 국영회사의 자회사 또는 정부 또는 국영회사 관계가 있는 비즈니스 관계가 있는 어떤 회사, 이런 회사들과의 상당히 의미 있는 어떤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이거 흔히 말하는 소위 자스트 관시, 중국말로 관시, 관계, 그런 의미를 넘어서 이 실질적인 경쟁력이에요. 비유하자면 국내의 어떤 대기업이나 대그룹이나 국내에서 뭐 LS 에코 에너지보다는 훨씬 큰 회사가 나도 베트남 사업 하겠다 해서 지금 갑자기 베트남에 들어간다 해서 갑자기 그 관계가 형성되고 그들 손잡고 뭔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이마저도 LS 그룹의 베트남 사업 관련, 그 베트남을 교두보 삼아서 동남아 전체로 확산해가는 이 비즈니스 구조에서는 상당한 경쟁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신사업인 헤즈 케이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요 오른쪽 그림 123을 보시면요. 이 베트남이 남북으로 길게 뻗었는데 이쪽 그림이 약간 몽땅하게 가로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면 조금 더 세로로 늘렸다라는 이미지로 보시면 좀 우리 보이는 이미지보다는 남북으로 좀 길쭉합니다. 그래서 인도 차이나 반도의 제일 동쪽 끝 남북으로 길게 해안선을 끼고 있는 나라가 베트남이고요. 그 다음에 그 베트남의 서쪽으로 조금 전 내륙 국가 쪽 요 근처 요가 라오스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왼쪽으로 아까 요 위쪽 요 부분이 미얀마입니다. 저 북쪽은 태국이고요. 자, 여러분 혹시 적도 수렴대라고 들어보셨나요? 자, 지리 공부를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바람 중에 사시사철 계절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방향으로 부는 바람을 항상 똑같이 분다 해서 항상풍이라고 부르죠. 지리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그죠? 반대로 계절에 따라서 바람 방향이 바뀌는 바람을 계절풍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항상풍 중에 하나가 편서풍, 무역풍이죠. 편서풍은 이제 바람의 성질에 따라서 이름을 붙인 겁니다. 항상 북이 우리보다 좀 북쪽 몽골 그 사막 그 근처에서 특히 봄철에 보면 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쭉 부는 바람을
편서풍이라고 부릅니다. 지구의 자전방향과 반대로 부는 바람이죠. 반대로 이제 적도수렴대. 적도수렴대는 보통 그 북이 남이 적도를 기준으로 위로 아래로 뭐 위도 한 10도 내외 지역을 적도수렴대라고 하는데 여기서 부는 항상풍을 무역풍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바람의 성질이 아니고 예전에 무역상들이 이 바람을 이용해서 돛담배를 띄우고 갔다 해서 붙인 이름이 무역풍인데 그 북이 한 10도 정도에서는 북동 무역풍, 이 북동 무역풍. 그다음에 남이 한 10도에서는 반대로 남서 무역풍이 일정한 방향으로 부는데 이제 베트남에 보면은 북이 그 10도 정도 있잖아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관계없이 항상 사시사철 바다 쪽에서 북동 무역풍이 정말 질 좋고 곱고 방향 일정하고 바람 강도도 꽤나 센 바람이 사시사철 불어오는 겁니다. 미국의 이제 지질조사국에서 보면 이 베트남을 세계 여러 그 해상풍력 최적지 중에 한 곳으로 꼽은 이유가 있죠. 반대로 바람이 땅에 부딪혀 들어가면 바람 속도도 줄어들고 바람이 막 거칠거칠해지잖아. 이른바 매끈한 바람이 아니고 거칠거칠해지기 때문에 이 내륙에서는 오히려 풍력 발전으로서의 바람 가치 활용도는 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장단은 이런 상황입니다. 자, 베트남이 만성 전기 부족 국가 중에 하나고요. 작년에도 이 북쪽 지역에서 그 블랙아웃 한번 일어났었죠. 지금 현재 베트남은 라오스로부터 전기를 좀 수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흔히 베트남 스스로는 라오스보다는 우리가 좀 더 잘 사는 나라,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조금 더 뭐 이렇게 발달된 나라라고 보는데 정작 자기들보다는 좀 약간 후진국이라고 보는 라오스로부터 전기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라오스는 저 중국 쪽에서 메콩강 타고 내려오는 뭐 메콩강이었나? 잠시 그거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 수력 발전 있잖아요. 수력 발전이 강해서 전기를 많이 생산하는 반면에 아직 산업이 발달이 되다 보니까 생산하는 전기만큼 전기 수요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남아도는 전기를 인근 국가인 베트남한테 수입하는 거고 수출하는 거고 베트남은 필요하니까 수입하는데 베트남 정부에서는 아까 우리 히토르도 뭐 엄청난 어떤 그 거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듯이 똑같이 과거에는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나라가 이거 해상풍력에 지극히 적합한 나라네 라고 인지하면서 지금 해상풍력을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합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현재 베트남은 풍력 발전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제로나 다름없는데 일단은 몇 년 뒤 2030년에 해상풍력으로 지상풍력은 또 따로 있어요. 베트남 지상풍력도 해요. 지상풍력은 지상풍력도 또 계획이 있지만 그거 말고 해상풍력만 2030년에 약 6기가와트 정도의 발전 용량을 건설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자,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2050년까지는 무려 91기가와트로 확대하겠다는 그들의 계획입니다. 뭐 이거야 뭐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왜 아까 그 히토르는 비교적 머지않은 2030년에 갑자기 200만 톤 하겠다 그러니까 그 의지는 좋은데 목표는 좀 과다해 보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나 이건 뭐 갑자기 6기가에서 91기가로 갑자기가 아니죠. 이거는 2050년까지니까 2030년 기준으로도 20년 동안 하겠다는 이야기니까 의지도 분명하고 가능도 하겠구나라고 보면 됩니다. 자, 요 2030년까지 6기가 하겠다라는 거 요거 중에 나머지 2기가는 또 다른 지역에서 또 하고 있겠지만 어쨌든 4기가와트를 요 제일 붉은 지역이 바람이 제일 좋은 데예요. 요 베트남 남부 해상 풍력 단지에 4기가와트를 이미 지금 건설하고 있거든요. 2030년 완공 목표로. 근데 요 6기가와트 중에 4기가와트를 베트남 국영회사인 페트로 베트남의 자회사인 PTSC라는 회사가 국영회사의 자회사니까 뭐 사실상 국영회사는 다름없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전의 자회사, 한전 KPS, 한전 기술이 있듯이 비슷한 관계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국영회사인 페트로 베트남의 자회사인 PTSC가 싱가포르의 모 업체랑 같이 서로 협업을 해서 6기가 중에서 4기가를 여기 건설하고 있는데 그중에 1.2기가를 PTSC가 지금 건설에 참여해서 분담해서 하고 있거든요. 동사는 헬스케이블 관련해서 LS 에코에너지는 바로 그 PTSC와 MOU를 체결해서 1.2기가와트가 나중에 전기가 생산이 되면 오프쇼어링으로서 바다 한가운데에서 생산되는 전기이기 때문에 전기가 뭐 공중에 떠서 날아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바다 밑으로, 땅 밑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바다 밑으로 헤즈 케이블을 타고 송전이 돼야 되는데 그 1.2기가의 한 60% 내지 70% 정도를 송전하는 송전 헤저 케이블을 LS 에코에너지 우리가 하겠다라고 대략적인 MOU가 체결되어 있는 겁니다. 즉 아까 히토르도 그렇고 이 헤저 케이블도 그렇고 막연하게 그냥 뭐 일정도 없고 타임 테이블도 없고 어떤
사업 파트너도 없고 구체적인 협의 내용이나 계약 내용도 없이 막연하게 한번 해보겠다는 단순 희망사항이 아니라 사업 파트너가 분명하고 일정이 분명하고 또 그 계약의 디테일이 분명한 실체가 있는 비즈니스인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히토리는 뭐 빠르면 이제 올해 말부터 초도 물량이 들어와서 매출이 일어난다고 하지만 지금 해상풍력 이 해저케이블은 첫 매출을 일단 한 2030년 정도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 따지면 조금 먼 미래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뭐 혹자는 미래 기대감도 다 좋은데 주가 관점에서 너무 조금 먼 미래 기대감을 너무 선반영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만약 아유한다면 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적어도 될지 안 될지도 모르거나 회사 내부적인 자체 어떤 계획과 희망사항만 가지고 그저 진료된 실체가 없는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히토리와 해저케이블 내용을 가지고 주가가 상승한 것은 뭐 주가라고 하는 게 원래 그런 속성이잖아요. 원래 어떤 미래의 어떤 의미 있는 기대감을 사전 반영하기도 하고 또 많이 반영했다 싶으면 잠깐 토해냈다가 또 일정에 따라 흘러가다가 뭐가 구체화되면 또 좀 더 반영하고 이래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두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작년부터 올해까지 주가가 좀 반영했던 것은 일리가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 다 반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분만 반영했고 미래이긴 하지만 더 반영해야 될 게 남았다라고 보고 이번에 이제 의견을 낸 것이고요. 자, 마찬가지로 해저케이블 사업도 사업 내용을 잠깐 보자면 말씀드렸듯이 PTSC하고 제휴를 한 거고요. 그들이 1.2기가를 담당하는 거고요.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이 있으니까 혹시 나중에 자료 보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쭉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사는 회사 내부적으로 2030년 정도에 1.2기가가 전기가 생산되면 그중에 60 내지 70% 정도를 우리가 담당하겠다. 그런 감각으로 그들 내부적으로는 매출 목표이자 매출 전망을 한 것이죠. 그거를 참조해서 보시면 자 여기서 그림 146에서 이 좌측 그림이 사측 설명입니다. 기존 현재 전력통신 케이블은 뭐 올해 한 6, 7천억 정도 내년에 한 7,700억 또 후내년에 회사 내부적으로도 한 10% 조금 넘게 즉 작년에는 YOY 마이너스 10%였고 그다음 올해는 회사 내부적으로 거의 뭐 비슷하게 보내요. 작년 매출이랑 비슷하게 보고 있고. 그 내년에는 한 10% 남짓 증가한다고 본다는 자체가 내년에 경기가 회복되고 이러면은 성장성이 리프트 되겠네. 요 정도로 보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가 계속 회복된다는 전제하에 그 다음도 한 10% 남짓 증가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 2030년에는 한 1조 2천억 한다. 뭐 일리 있는 프로젝션입니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신사업 히토리는 올해 말에는 한 계약한 500톤 중에서 한 200톤 정도로 가져온다는 전제에 그들은 184억 정도를 추정한 것이고 그 내년 후내년은 일단 맥스 계약 물량을 유지한다고 보고 뭐 460억, 460억 이렇게 추정한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게 끝이 아니라 생산량이 늘어나면 구매 물량도 확대해서 확장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2030년에는 한 1,800억 정도 하겠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 거고요. 해저케이블은 말씀드렸듯이 2030년에 1.2기가 생산되면 그중에 60%, 70% 정도의 송전 해저케이블을 우리가 담당하겠다라는 내부 계획하에 한 3,700억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측은 당사 성종화연구원의 추정치인데 올해 말은 200톤은 좀 그렇고 뭐 한 100톤 정도는 가져오지 않겠나라는 100톤 초반 정도. 그래서 회사 추정치보다 조금 보수적으로. 그럼 내년에는 그들의 목표는 500톤 다 채우기보다는 한 400몇십 톤 정도 하지 않겠나 정도로 한 400거. 후내년에는 그 계약 물량이 500톤이니까 500 오케이 이렇게 반영하고 그 다음에 물량을 늘려가는데 뭐 회사 추정치보다는 약간 보수적인 요 정도로 추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2030년에 해저케이블 매출도 회사 계획보다는 조금 보수적인 느낌 뭐 이런 감각으로 추정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밸류에이션을 SOTP 방식으로 기존 해저 히토리를 따로따로 다 쭉 했는데요. 뭐 이 녹화 자리에서 밸류에이션 로직 하나하나를 설명하기는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쭉 중요한 거는 기존 지상 지중 케이블은 몇 안 되지만 지상 지중 케이블 글로벌 피어들 몇 개와 비교했을 때 우리의 절대 규모는 이런데 우리의 성장성은 이렇고 내년 이후의 방향은 이러하니 뭐 조금 프리미엄을 줘도 되는데 보수적 관점에서 적용 멀티플을 좀 디스카운트 하겠다. 뭐 이런 정도 논리. 그다음에 히토리는 또 히토리끼리 비교해가지고 또 멀티플을 산정하고 또 해저케이블은 뭐 케이블이니까 기존 케이블 업체들하고 비교해서 산정하되 해저케이블로서 약간 프리미엄을 감안하되 당장 올해부터가 아니라 2030년까지니까 현행 기준 멀티플 대비로는
한 5년 동안에 매년 디스카운트를 감안하고 뭐 이런저런 어떤 로직을 넣어서 각자 밸류에이션 했는데 결론적으로 LS 에코의 기존 케이블 사업 쪽은 요 9,000원 요거는 요 자료고요. 요 자료가 이렇게 해서 전체 합산 26,000원 그 목표 주가를 가지고 인입한 자료고 어제 실적 발표했을 때 서프라이즈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자료를 오늘 제가 녹화는 이걸로 하지만은 새 자료를 통해서는 여기 한 10,000원 초반 정도 이렇게 산정이 됐고 그리고 히토류도 한 뭐 6,000원대 중반 정도 지금 요거는 6,100원이지만 약간 조금 올렸고요. 그리고 헤즈 케이블 사업도 이 자료 11,000원이지만 대략 한 12,000원 정도가 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합산했더니 28,500원. 그래서 인입 자료인 디테일한 인덱스 자료인 이 자료에서는 약 일주일 전에 이제 26,000원 인입됐는데 글쎄 실적 발표했을 때 실적 흐름이 생각보다 훨씬 좀 서프라이즈급이었기 때문에 그게 또 구조적인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씩 올리면서 목표 주가를 어제 그제 리뷰 자료에서는 28,500원으로 올려둔 상황입니다. 자, 요약하겠습니다. 기존 현행 비즈니스인 전력선 통신원 중심으로도 경기 침체로 조금 눌려있는 가운데 고부가 제품인 초고압 유럽 수출 또 UTP 어떤 성장성 회복으로 이익은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좋아지는 가운데 올해 말 내년 경기가 회복되면 성장성마저 리프트업 되는 그림을 보일 것이다. 거기다가 신사업인 히토류 헤즈 케이블이 아까 쭉 말씀드린 내용대로 상당히 장기간 동사의 성장 엔진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래서 조금 어떤 중장기 성장 잠재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길게 보면 상당히 재미있는 중장기 승부주가 될 것으로 본다.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